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다시금 1% 안팎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러셀 2000 지수도 함께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참 저는 밤사이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참 그때그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국채금리가 또 10년물 기준으로 4.7로 올라섰거든요. 항상 이러면은 국채금리 상승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항상 나왔는데 또 이번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더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또 가장 중요한 지금 어닝 시즌을 막 이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더욱더 크게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층 인터뷰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하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맞아요. 저 꽁꽁 싸매고 왔어요. 지금 제가 자켓을 벗었는데 저는 오늘 트렌치 코트도 입고 목도 감싸고 스카프도 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도 쌀쌀하더라고요. 그리고 엉뜨 아시죠? 자동차의 그 엉덩이를 뜨뜻하게 데워주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한국어로 모르겠어. 엉뜨라는 단어로밖에 저는 표현하지 않아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까? 열선? 열선을 틀고 나왔다. 여러분 오늘 춥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어느 지역에는 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고 제가 차에서 봤던 온도는 10도였거든요. 근데 아마 밖에는 더 추울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따뜻하게 아침에 좀 두껍게 입어도 오후에 벗으면 되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1%, 다우 지수도 거의 1% 가까이 0.93%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1.2% 올랐습니다. 가장 주요한 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금융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더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연준 인사의 조금 완화적인 그런 발언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넷플릭스, 테슬라, 존슨앤존슨 이번에 이제 BOA 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지난주에 JP모건을 비롯해서 주요 큰 은행들의 실적이 괜찮았고요. 이제 오늘 그리고 발표될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실적이 좀 양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해서 작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4%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증가라는 그 키워드가 얼마나 또 긍정적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0년물 국채금리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8bp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7을 다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다. 2년물 같은 경우에도 한 5% 초반까지 올랐고요.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8bp 정도 상승하면서 4.8을 넘어섰는데 시장은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에 아랑곳하지 않고 잘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의 오르락 내리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국채금리를 그동안의 상승을 만들었던 원인들이 어제도 저희가 최루 상무님과 이야기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국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 국채금리를 다시금 하락하게 만들고 가격을 올리게 만들었던 건 중동발 리스크여서 한 가지 이제 국채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이제는 국채금리 올랐어? 지수 떨어져? 이렇게만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는 총재 중에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 중이고 현재 우리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반대로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추세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을 조금씩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11월 금리 결정에 관련해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연준이 얼마나 높이 인상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오래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얘기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점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진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파든 비둘기파든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닫아놨습니다. 그러나 약간 또 두 진영이 비슷한 건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하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높은 금리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매도, 비두기도 모두 비슷한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발표된 경제 지표 한 가지 보자면 뉴욕주의 10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4.6으로 직전 달이 6.5였는데요. 이게 마이너스로 확 꺾였습니다. 다시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제조업 업황의 위축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6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조금 적었다라는 것에 또 위안을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 움직임 보자면요. 여러분 눈이 좀 편안해지도록 맵을 볼까요? 오늘은 편안한 맵입니다. 왜냐하면 초록불이 가득하거든요. 예, 그렇죠. 일부 기업 저기 뭐 유나이티드 그룹이나 에브비 요 정도만 빼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어떤 업종이 올랐나? 임의 소비재, 뭐 금융 할 것 없이 11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먼저 보자면요. 어제 좋았던 JP모건은 조금 쉬어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올랐고 시티그룹은 어제도 실적 발표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보였는데 밤사이에도 1% 쉬어갔습니다. 그러나 찰스 슈왑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EPS 발표했고요.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SCHW라고 가장 좀 그중에서 조금 초록색 불이 보이실 거예요. 자산 관리와 또 운영 수수료가 증가를 하고 예금 감소세가 둔화된 점에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또 심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룰루레몬이 S&P 500 편입을 앞두고 주가가 무려 10%나 넘게 뛰었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에 좀 시총이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급 유입이 좀 제한적일 거라서 주가의 상승도 다른 큰 기업 대비해서 그렇게 탄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사라지고 룰루레몬이 딱 그 뒤를 이으면서 이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중에서는 빅테크 종목들 한번 쭉 훑을까요? 애플은 좀 쉬어갔어요. 애플 좀 안 좋은 이슈가 지금 전해지고 있긴 하죠.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지금 아이폰 15가 또 발열이나 그런 변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아이폰 오히려 14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아이폰 15 좀 사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저렴한 아이폰 14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5%, 구글 1.3%, 메타가 2% 탄력적인 반등을 보였고요. 아마존이 2%, 테슬라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1%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타겟을 제외한 오랜만에 필수 소비재 쪽이 다 초록불에 들어갔어요. 월마트, 코스트코 뭐 큰 폭은 아니었지만 모두 올랐고요. 코카콜라와 펩시코 등의 종목들도 모두 함께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1111는 오늘도 또 계속해서 고점을 더 높이고 있고요. 파이자를 보자면 어제 파이자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그 원인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지금 이제 뭐 코로나나 백신 그 판매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연간 가이던스도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제프리스가 오히려 투자 의견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지금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비용 줄이겠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오히려 좀 이제 이 위기를 잘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하루 만에 주가를 3% 넘는 반등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조금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들은 견조했습니다. 엑스모빌 강보와 쉐보론도 0.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개발적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축구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짐 레트클리프라는 사람이 회사의 지분의 25%에 해당하는 15억 달러 이상의 입찰가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10%대 하락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카타르 쪽에서도 한 인물이 지금 현재 소유 중인 글레이저 가문으로부터 클럽을 인수하려는 제안을 철회하고 나서 나온 뉴스인데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튬 생산 업체 엘버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는 기업이시죠. 라이온타운 리소스 인수 제안을 철회한 이후에 주가는 2%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기업 가운데서 비스타 아웃도어라는 스포츠 그리고 레크레이션 관련한 회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기업의 향후 전망과 주가 하락을 보면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좀 업황의 부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했고요. 주가는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연간 가이던스나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바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 우리 컨텐츠 관련한 기업 주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주가는 각각 1%대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지금 유틸리티 섹터랑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아냥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는 1% 올랐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가장 붙잡아야 할 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옥겜이 곧 이제 또 나오죠. 런칭을 하는데 과연 옥겜2가 글로벌리 인기를 끌게 될지도 넷플릭스의 매출과 또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옥겜 좀 기대하시나요? 저는 예고편을 보고 사실 1탄도 저는 풀로 다 안 봤어요. 약간 좀 잔인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 안 봤는데 2탄에는 외국인 배우들이나 외국인 출연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을 타겟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드라마를 다시 만들면서 2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나 싶은데 보통 이제 전작 대비해서 2탄 나왔을 때 정말 성공하는 게 어려운데 과연 옥겜이 2탄에도 성공을 하게 될지 넷플릭스 주주분들 잘 기대하며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쭉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성 또 가늠을 해봐야겠죠. 심층 인터뷰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저 왜 실망이에요? 오징어 게임 안 봐서요? 아니 뭐 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보는 드라마 다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밖에 추우니까 조심하시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오징어 게임을 안 보는 게 이렇게 큰 실망할 일인지는 좀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넷플릭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징어 게임 2는 한번 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혹시 옥겜1 보셨어요? 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안 본 게 혼날만 한 그런 수준인가요? 당연히 좀 봐야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밤사이 시장을 보면은 다 그냥 뭐 안 좋은 거 빼고 좋은 것만 좀 반영하는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지난주부터 불거졌었던 이슈부터 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뭐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막 불거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증시의 영향은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금융시장의 반응 자체가 네. 앞으로 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걸 좀 시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증시는 반등하고 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달러 역시 하락.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들을 보면
이를 좀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자체가 새로운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민족국가 선포를 하면서 이제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양상들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운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란의 정치적인 개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란보다는 결국 그동안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사우디 이 중간에서 사실 경제적 또는 군사적인 간접적인 지원을 좀 받아왔던 상황인데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어떤 이 관계들이 좋아진다고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 내에서 사실은 이제 온건 노선을 걷고 있었던 파파당이 사실 지금 현재 현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최대 문제인 독립을 가지고 좀 진전을 보이는 양상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독재를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네. 하마스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전쟁으로서 발현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얘기는 해드렸지만 전쟁 이전에도 교조는 계속 됐었던 상황이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계속된 분쟁이 있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가재직으로 투입한다는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교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한 번도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이겼었고 사실 하마스가 공격을 했었어도 네. 그동안 이스라엘이 잘 막아왔었던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뚫렸죠. 예,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좀 타격을 좀 받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좀 보였던 입장이고, 근데 지금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密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마스를 축출하기 위해서 괜히 애꿎은 뭐 주민들을 피해를 입히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는 하마스를 축출하고 사살하고 지금처럼 이 가자지구 본토에 공습을 하는 형태로 이거를 계속 이어질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뭐 하마스와의 전쟁 자체가 뭐 이익을 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또 미국이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결국 일정 선을 넘지 못하는 전쟁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네. 제2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쪽을 이제 더 지지를 하기는 하지만 하마스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너네도 가자지구 그렇게 공격하지 마. 너네 둘 다 하지 마. 약간 다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의 확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물론 이제 전쟁을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금융시장도 그거를 뭐 다 알고 있는지 물론 뭐 유가나 안전자산 쪽에 살짝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크게 뭐 주식시장이 출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료를 보니까 시장에 오해가 풀려야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뭘 오해하고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네. 앞으로 한 차례 더 진행될 네. 걸로 보세요? 다 안 한다고들 얘기하던데요. 매파든 그래요? 비둘기든 이제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문을 닫아두고 네. 이거를 얼마나 더 이 고금리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네. 나오기 오해입니까? 때문에 이번 주부터 미국 증시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안 한다 그러잖아요. 지난달 9월 FMC 네. 끝나고 나서 전후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CME 패드워치 2를 통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수순을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7월달 금리 동결이 내년 5월 이전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생각을 해요. 연준의 행위를 놓고 본다고 하면 7월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시점이고요. 확신을 준 시점은 9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항상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하단에 있는 테이블이 9월 수정경제 전망 테이블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빨간색 네모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이 5.6으로 유지가 됐고요. 레인지 상단을 보면 기존이 6.1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5.6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게 네. 어떤 걸 의미하냐면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 5.25에서 5.5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5.6 그리고 레인지 상단이 5.6 동일해요. 이 얘기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을 제한하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월달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남아있는 FOMC를 통해서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연준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결국 이런 숫자 조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7월달 끝났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 네. 그리고 여기 테이블을 보면 사실 내년도 연준의 금리 수순도 사실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이 5.1이에요. 네. 올해가 5.6인데 내년이 5.1. 분명히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거를 넌지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레인지 하단이에요. 이번에는 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밴드를 보면 4.4에서 6.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연준이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하단은 4.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5에서 5.5로 금리 동결이 내년 5월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내년 6월 달 처음으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네. 연말까지 세 차례 그리고 내년 최종 정책금리는 4.5에서 4.75 그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막 FOMC 하고 나서 이거 점도표 봤더니 내용 내년에 인하 2번밖에 안 하는데 원래 4번 하는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실망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9월 점도표요? 네. 막 보면서 뭐야 2번 한다고 우리 4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왜 너네 2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다시 보면 4번 하는 거 맞아요? 3번. 세 번 세번 인하를 하는 걸로. 오. 그래서 사실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숫자가 되게 네.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이 테이블을 가지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미 시장의 가이던스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증시를 주도로 해서 네. 위험자산 가격들이 연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9월달 고용지표 발표 있었고요. 그리고 9월 소비자 물가 결과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번 달 27일 발표되는 9월 PCE 결과.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지표 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보다는 내려왔잖아요. 네. 전년 동월 대비 4.2. 그리고 9월 소비자 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짚어야 돼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단 조금 올라가고 네. 전월치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는 거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전년 동월 대비 4.1에 부합하고 전월치가 4.3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9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앞으로 좀 물가의 경직성을 염두에 두고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다고 하면 그때는 9월달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던 항목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휘발유, 운송 서비스, 주거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은 종료가 됐고 또 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하락 반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유국 이벤트도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역시 전월보다는
오름폭을 줄여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맥을 잘 짚으신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아마 10월부터는 증시의 반등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달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증시의 하락폭이 좀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저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냥 일관되게 계속 기존에 말씀드렸던 뷰 연말까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뷰를 계속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면은 파월 의장은 왜 시장에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자꾸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내용이 나와 있어. 왜 그런 거예요, 파월은? 사실 이게 중요해요. 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물가 향방도 결정하지만 미국의 경기의 어떤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완만한 경기도나 경착륙 이 기준점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들어설지를 결정짓는데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MC 때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께 경계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아실 거예요. 이거는 CT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선진국 주요국들의 지수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과치가 예상치보다 가장 안 좋게 나오는 국가는 유럽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일본. 반대로 이제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제일 잘 나오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 모를 경기 침체 진입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가계, 기업 그리고 금융시장에 반영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이 바라보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건데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고점을 형성하고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 개 지표 모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가계와 기업이 바라보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뉴욕 연은이나 사실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게 좀 보이긴 해요. 미시간대나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살짝. 예, 올라가고 있어요. 살짝 예, 끝에가. 그러니까 지표 간에 호불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 주체들이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그러면 조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파월 중앙은행들은 의장의 그 발언으로 인하여 좀 네. 이렇게 꺾이게끔 조작하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에 하단에 있는 거는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거고 네. 이거는 1년과 10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준이 집계하는 종합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확연하게 꺾이고 있거든요. 사실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가계와 기업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작이 뭐 나쁜 조작이 아니라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방으로 다시금 꺾게 하기 위한 그런 발언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보다 좀 약간 출렁임이 있었던 증시가 이제 9월달에 연출이 되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더 중요할 텐데 뭐 여전히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환경에 놓여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상방 쪽으로는 열어둘 수 있는 네,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S&P 500 지수의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초록색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는 사실 시우 증시가 지난해 1월 수준 4,800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9월 하락폭이 좀 예상보다는 깊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갑자기 또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수정을 좀 했는데 일단 시우 증시는 4,500선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바탕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부분들을 네. 좀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거 연준의 경험상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 반전했던 모습들 그리고 주가는 반등하는 그런 투자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네.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정도에는 4,600선을 좀 넘어서는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나서는 사실 내년 1월까지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내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계속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올해 좀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1월 달 S&P 500 지수가 4,600선을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네. 그때는 좀 매도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네. 결국 연말 동안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이제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들어올 거예요. 올해 4분기 되면.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가랑 따르는 하향 안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이 경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내년 증시 경로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이제 내년도 2분기가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 시점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에 그게 좀 선반영될 여지가 있어서 2분기 시작되는 전후로 좀 증시는 상승 반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약간 숨고르기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내년 11월 미국 대선 기대감이 좀 증시에 반영될 수 있고 또 2025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여러분들이 경험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상 역대 미국 행정부별 그 집권 연차별 수익률을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집권 3년차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차순위 수익률이 높았던 연차는 집권 4년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올해 3년차, 내년에 4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경로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염두에 두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이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미국 경기는 이미 수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2분기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실물 경제, 증시 불안을 안정을 좀 도모할 여지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의 과거의 패턴에서 좀 벗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증시의 경로를 쭉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뭐 길게도 좋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시장을 보자면 실적 이야기를 꼭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밤사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지수는 올랐습니다. 우리 문수정님도 실적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저는 기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올해 하반기 증시를 좀 좋게 봤던 그 근간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인식 개선, 이로 인한 기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를 좀 드렸었죠. 일단 지난주 13일 날 JP 모건 에스파고 시티그룹 대형 은행주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네. 3분기 어닝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S&P 500의 서프라이즈 비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과거 5년 평균이 8.5%였는데 3분기 때 드디어 이를 상회하는 10.1%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0.3으로 추정이 되다가 지금은 0.4 정도로 0.7%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을 좀 기여하고 있는 섹터는 금융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소비재 내에서는 도미노 피자, 나이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단에 있는 차트가 분기별 S&P 500의 EPS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올해 3분기 EPS 증가율이 0.4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4분기 만에 이익 성장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섹터별 EPS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30.7 그리고 경기 소비재 22.1 그리고 금융이 13.4 그리고 유틸리티가 12.4%로 지금 3분기 실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S&P 500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실적 역시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에도 S&P 500 전체보다는 상회하고 있는 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3분기 어닝 시즌을 좀 기대하셔도 되고 아마 10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분명히 이익이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제금리 얘기 한번 할까요? 지금 들쑥날쑥하는 그 원인도 사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 네. 밤사이에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다시금 국제금리에 대한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과거 경험상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고점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3분기 에서 4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8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좀 둔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채 10년물의 고점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채 10년물 금리 향방을 결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올해 주요 IB들이 올해 3분기, 4분기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각각 3.5, 3.2 낮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년, 내후년 근원 PC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3.7, 내년 2.6, 내후년 2.3%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바탕으로 10년물 금리의 피크 아웃은 이미 최근에 좀 우리가 확인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 하락 증시 상승과 같은 투자 환경들이 10월 이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0년물 금리 전망을 좀 먼저 얘기해드리면 저는 내년도 3.45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PC와 근원 PC를 염두에 두고 제가 산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 중반까지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금리 그리고 금리 관련한 국채 쪽에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 또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이야기 쭉 진행을 했고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